서론. 고통의 철학자가 전하는 삶의 진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세주의, 비관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사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직시한 용기 있는 사상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SNS에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나고 자기계발서는 긍정적 사고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거짓된 위안이나 낙관적인 환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1. 쇼펜하우어 철학의 탄생. 고통을 해부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하나의 거대한 지적 종합이었습니다. 그는 칸트의 선엄 철학에서 출발하여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당시 서양에서는 생소했던 동양의 불교와 힌두교 철학까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융합은 그의 철학에 독특한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그를 무시했고 대중도 그의 어두운 철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의 만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후대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의 길로 들어섰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스승의 철학을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지만 니체의 사상 전반에 쇼펜하우어의 흔적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매료되어 그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했습니다. 심지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무의식적 충동과 욕망에 대한 이론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우리를 다시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불교의 인고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 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불교의 사성제, 특히 인생은 고통이라는 첫 번째 진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염세적인 결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해탈을 통한 열반을 제시했듯이 쇼펜하우어 역시 고통을 넘어서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핵심 가르침은 삶의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삶의 지혜를 가질 것.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알물 의미합니다. 둘째, 행복을 자기 밖이 아닌 자기 안에서 찾을 것. 외부 세계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할 것.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허영심을 버리고 자긍심을 가질 것. 허영심은 타인의 인정에서 나오는 허상이지만 자긍심은 자신의 내적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섯째,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살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특히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 회의감과 상실감에 휩싸일 때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2. 고독의 진실. 혼자 있는 능력이 자유를 결정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화상회의 등 우리는 24시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고독과 사교성을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이다. 이 문장은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함, 불안함,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타인과의 피상적인 관계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능력이 뛰어날수록 홀로 지내는 경향이 강하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의 삶을 보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독을 사랑했고 오히려 사교 활동을 번거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롭고 흥미로워서 굳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충만한 만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연결일 뿐입니다. 친구, 애인, 심지어 가족과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는 독립된 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서로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오해와 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완전한 융화가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외부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평정심을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견디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만 이번에는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발견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말입니다. 이 우화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과 이기심이 드러나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정신적인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롭고 따뜻한 사람은 외부의 온기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심오합니까? 자유의 본질은 외부의 구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시선, 평가,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적고 따라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일도 드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에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자립이며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불안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때 찾아옵니다. 3. 사랑의 비극, 종족 보존이라는 강력한 의지. 사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으로 찬양받아 왔습니다. 시인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예술가들은 사랑을 그리며 철학자들은 사랑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리고 충격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본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이 순수하고 고귀한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성격, 지성, 경제력, 외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의 본질을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봅니다. 자연은 인류라는 종을 영속시키기 위해 개체들에게 강력한 성적 충동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인간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은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베일로 성욕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그 사람만을 원하는 이유가 순전히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에 의해 쓰인 자연의 각본일 뿐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 끌리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모두 다음 세대에 균형 잡힌 자손을 남기기 위한 자연의 계획입니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심지어 자기 보존의 욕망보다도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성욕이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를 통해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생식은 삶을 유지하고 시간의 무한한 삶을 보증하는 원리다. 이 문장은 성욕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성적인 만족은 단순히 개인이 한순간 느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 삶을 연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자손을 통해 우리의 유전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체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과 성욕의 깊은 연관성을 지적합니다. 만약 인간이 불멸한다면, 즉 죽음이 없다면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생식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승리, 적어도 죽음의 공포에 대한 위안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취향과 의지에 따라 상대를 고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족의 이익, 즉 건강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손을 낳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가장 적합한 번식 파트너를 찾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들은 놀랍도록 보편적이고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입니다. 달콤한 환상 뒤에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낭만적 사랑의 아름다운 수서 뒤에는 종족을 영속시키려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연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너무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사랑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에 덜 휘둘리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무력화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평생 후회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 힘에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랑의 비극적 측면을 지적합니다.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종 개인을 희생시킵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종족의 관점에서는 성공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한다는 증거입니다. 4. 건강과 명랑함. 행복의 90%를 결정짓는 요소.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건강 없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건강을 꼽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일단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 수면과 운동을 희생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딥니다. 승진과 성공을 위해 건강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90%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면 모든 즐거움의 원천인 건강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90%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복, 즉 매일매일 느끼는 기분의 좋고 나쁨은 주로 신체적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을 느끼고 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있으며 삶의 모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명랑한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명랑함은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명랑한 마음은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반감됩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과 기분 좋음은 그 자체로 작은 행복입니다. 현대의학도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치매 등 수많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긍정적이며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스트레스의 원천은 끊임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유발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은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자연스럽게 명랑한 마음을 만들고 명랑한 마음은 다시 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식사, 절제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들입니다. 현대의 건강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19세기의 통찰력으로 간파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과 고통 다스리기.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독특합니다. 그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고통 제거를 통한 해탈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하나의 고통은 10개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쁨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원하던 물건을 사는 기쁨, 칭찬을 듣는 만족감, 이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은 다릅니다. 한번 경험한 고통은 오래 지속되고 기억에도 깊이 새겨집니다. 신체적 통증, 모욕감, 배신감, 상실감 같은 고통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큰 행복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리스 신화의 익시온의 수레바퀴에 비유했습니다. 익시온은 영원히 돌아가는 불타는 수레에 바퀴에 묶여 고통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욕망, 걱정, 후회, 불안이 끊임없이 마음을 휘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것은 이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스토아 학파가 말한 아파테이아, 즉 욕구가 없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무감각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성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생각의 서랍 중에서 한 개를 열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닫아두어야 한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나 집중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동시에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 미래의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마음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기대를 낮추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많은 부분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자주 만족하고 더 적게 실망합니다. 5. 삶의 무게중심,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재생적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그리고 정신적 즐거움입니다. 재생적 즐거움은 음식, 성, 수면 등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은 스포츠, 춤, 여행 등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입니다. 정신적 즐거움은 독서, 사색, 예술 감상, 학문 탐구 등 지적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중에서 정신적 즐거움을 가장 고상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철학자는 직업적 철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고 탐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환경에 덜 의존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육체적 쾌락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몇 분이면 끝나고 성적 쾌락도 순간적입니다. 반면 정신적 즐거움은 오래 지속됩니다.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받는 경험,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기쁨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며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40 이후의 인생에서 삶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이 시기의 주요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외부보다 내부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외적인 소유물이나 지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조직 개편으로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오락을 찾아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쇼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허함을 잊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끝나면 공허함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탐구할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는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을 통해 우리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정신적 성숙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욕망을 추구할 가치가 있고 어떤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필요합니다.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정신적 활동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뛰어난 정신력입니다. 여기서 정신력은 단순히 지능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관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친 수양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6. 인간관계의 지혜, 정중함과 거리두기의 기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실망하고 배신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이다. 정중함과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나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가까울수록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최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습관,
이기적인 면, 감정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도 상대방의 본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는 상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의원지, 즉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존중은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진정한 존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결점만 보이고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어 객관적인 존중이 어려워집니다. 예의는 현명함 속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지나친 관대함이나 다정함은 때로 상대방을 무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허용적이면 상대방은 경계를 잃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거리가 밑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박힌 못은 뽑아도 자국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의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삶을 대하는 궁극적 태도, 운명과 고통의 수용.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특정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성격의 측면들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환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교육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의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하고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우연한 사건이 우리 삶을 뒤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통찰입니까? 불행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불행에 대해 자기 징계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명백한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후회하고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나는 실수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한 페이지에 적어두고 책장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쾌락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힘입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결론, 고독과 고통 속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 인생의 의미는 삶 자체에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느끼는 것, 좋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에 잠기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산책하며 자연을 관조하는 것. 이러한 일상의 순간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공간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쇼펜하우어의 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불가피성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욱 귀중합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오늘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기에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충동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으로 고통받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어도 그 만족은 일시적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을 포기하고 무욕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한 해탈이나 열반은 극소수의 성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과 고통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욕망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지만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지혜는 결국 수용과 평정의 철학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수용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정을 기르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 탐구하고 전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200년 전에 이미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을 비춥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 때 더 큰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통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건강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식사, 스트레스 관리.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행복의 토대입니다.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십시오. 외부의 소유물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교양, 지식, 통찰, 예술적 감수성, 이러한 정신적 자산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생각하고 감상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정중함과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십시오. 실수와 불행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고 불행은 성장의 계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기르십시오. 외부의 소란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성을 개발하십시오. 명상, 사색,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적이고 정직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거짓된 낙관주의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한 위에 세워진 평온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영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하고 고통받고 죽을 운명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며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바랐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내면의 풍요를 기르고 건강을 돌보고 고독을 즐기고 고통을 견디며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궁극적인 메시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고독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